이 적성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재고의 모형이냐면 위탁 판매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위탁 판매는 어떻게 되는 모형이냐면 직판하지 않고요. 위탁을 맡기는 거죠. 판매를 대응해서 대신 팔아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모형을 바로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죠. 위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받은 수탁자가 있죠. 물건을 팔아달라고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물건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자가 있을 거고 그걸 판매한다, 그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바로 위탁 판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기준 한번 기억나시나요? 원칙적으로 있죠. 재화를 공급한 자가 세금을 끊어줘야 되는데 얘가 끊어줄 때 누구의 명의로? 그죠? 끊어줄 때 누구의 명의로? 이렇게 공급했다고 보는 사고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때 어떻게 끊어줍니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누구의 명의로? 위탁자의 명의로 끊어줘야 된다는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계산 특례 규정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적성품은 기말에 우리 회사에 없죠,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수탁자의 매장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적성품은. 그래서 전화를 해봐서 판매분이 있을 거고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화해 봅니다. 10개를 보내줬어요. 10개를 보내줬는데 기말에 전화해봐서 10개 보낸 것 중에서 판매된 건 몇 개죠 하니까 10개, 5, 7개 팔렸대요. 그럼 판매분은 뭘 잡습니까? 수익 잡고, 그죠? 미판매분은요? 우리 회사에 없고 그 수탁사의 매장이 있더라도 나의 재고에 포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매분은 수익 잡고 수익을 잡죠. 수익을 잡았다는 말은 나의 재고가 아니란 말이고, 미판매는요, 수익이 아니니까 나의 재고에, 그죠?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성품인 경우에, 위탁 판매인 경우에 수탁자의 매장에 있는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분도 우리 회사의 재고는 아니지만 나의 재고에 포함해야 된다. 이게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가 바로 시성품 되겠습니다. 시성품. 시성품은요, 위탁 판매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입니다. 자, 시성품은 뭔지 보겠습니다. 시성품의 정의는 뭐냐면 시용 판매에서 나타납니다. 시성품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용 판매에서 나타납니다. 이 판매 형태 중에서 사용해보고, 그죠? 사용해보고, 우리가 너가 사용해보고 매입 의사를 결정하라는 모형이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라. 이런 판매 형태가 바로 시용 판매랍니다. 그럼 시용 판매한다고 이 시성품이 누구한테 나가 있습니까?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쭉 나가 있겠죠. 10개를 시성품을 보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10개가 지금 우리 회사는 없고 사용자한테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한테 살 거예요, 말 거야 하니까 7명은 살 거예요 하면 뭐야? 판매되었다고 보고 재고 아니고, 아직 생각을 해보겠다, 아니면 안 사겠다고 의사표시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미판매분은 당연히 안 팔렸으니까 나의 재고에 포함해야 된다. 즉 시성품 중에서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있죠. 그런 시성품은요, 나의 재고에 플러스해야 된다는 개념. 그죠, 그죠? 이건 두 개는 똑같은 모형이에요, 어차피. 살래 안 살래, 사겠다면 팔린 거고 안 살겠다면 안 팔린 거니까 나의 재고에 잡는다. 그 논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 거기는 이제 그 책에 보면 그까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세 가지만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저기 추가적인 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저당 상품 볼게요. 자, 저당 상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담보력으로 있죠. 어떤 상품을 제공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채권자가 이 물건을 보고 저당 목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 회사에 창고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건 팔린 거예요? 그냥 담보물로 해서 지금 상대방이 그냥 그죠? 저당을 가서 합의고 있는 거잖아요. 팔린 게 아니죠. 언제든지 내가 변제하면 그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당 상품은 본연의 목적이 상품을 판 게 아니고 저당이니까. 그럼 판매되었다 안 됐다? 판매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해석상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판매된 게 아니니까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무조건 재고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있죠. 장기 할부 판매. 할부 판매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할부 판매. 할부 판매 상품. 자, 할부 판매 형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물건을 인도하고 있죠. 재화를 인도하고, 그죠? 재화나 영역을 인도하고, 돈을 나누어 받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현금이냐 외상, 이게 아니고요. 돈을 분할해서 받는 판매 형태를 할부라 합니다. 근데 이 할부 판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기 할부하고요. 단기 할부하고 장기 할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할부의 정의는 뭐냐면 물건을 인도하고 마지막 잔금 있잖아요. 6개월 할부라면 6개월 마지막 할부금의 날짜가 1년 이내의 것. 이걸 단기로 합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는요. 그 금액이 1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6개월 할부, 이거는 24개월 할부. 이렇게 되면 정확히 의미를 아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런 단기, 장기 할부에 있죠. 할부의 수익 인식 시기가 언제냐면 수익을 잡는 시기, 수익 인식의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얘도 인도 기준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익을 잡으라고 있죠. 지금 수익 인식 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건만 인도하면 수익 잡으니까 돈을 나누어서 1년 내에 받던 뭐 1년을 초과해 받던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뭐예요? 인도 기준이니까 바로 있죠. 얘는요. 수익을 벌써 인도 기준에 수익을 잡았죠. 인식에 했으니까 이거는 팔렸다고 보고 있죠. 이거는 할부 판매 상태는요. 무조건 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고인 거 저당 상품. 무조건 재고가 아닌 것은요. 그 속성상, 거래의 속성상 할부 판매 상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제가 회계 1급 하면 여기까지를 두 개를 더 붙여주는데요.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가 되는데 불구하고 어렵게 출제될 때는 출제되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있죠. 반품률이 높은 상품. 률이 높은 상품. 이거를 보겠습니다. 반품률이 높은 상품. 우리 기업에서 있죠. 물건을 팔게 되면 뭐 재화인 경우에 상품을 팔게 되면 이 반품이 되죠. 그죠? 그러면 물건을 수익 인식했다고 반품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품은 그럼 수익을 반품이 100개 팔았는데 100개가 다 반품이 돼버리면 수익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를 수익 잡고 100개가 다 반품되면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죠. 12월 31일 날 물건을 100개 팔았어요. 100만 원. 매출액 100만 원에서 했죠.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다 반품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잡습니까? 그러면 회계 기간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올바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반품에 대해서 있죠.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잡았다가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미래의 손실을 대비해서 쌓는 금액이 뭐죠? 충당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품률을 반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이 되는 경우하고 합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하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반품률, 미래에 그죠? 반품되는 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그죠? 반품률을 예상해서 대비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금액이 합리적으로 쌓을 수 있죠, 그죠? 그 위험액을. 그러니까 뭡니까? 측정이 가능하다면 수익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대손 충당금처럼 충당금을 잡는 거예요. 반품 충당부채를 잡을 수 있다면 그럼 수익 잡아라. 그러면 수익 잡았으면 재고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반품이 어느 정도 될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개 팔았는데 도대체 몇 개가 그죠? 반품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없다면, 합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추정이 불가능하다면 수익 못 잡도록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리가 될 수 있죠. 수익 인식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이 개념을 싹 집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1급에서는 잘 출제되고요. 세무 2급도 어려운 문제에서 수익 인식 시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거 부분 있죠. 재고에 대한 기속 여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있죠. 요 개념은 쉽게 말해서 반품이 인상인데 합리적으로 측정이 되면 충당금 잡고, 그죠? 대비하고, 그럼 실제 반품됐을 때 충당부채로 퉁쳐라 이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수익 비용이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수익 잡아라는 거고, 이 합리적 측정이 불가능하단 말은 어느 정도 될지를 대비하지 못하니까 충당금을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그에게 반품이 예상되면 합리적인 수익 비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못 잡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죠? 수익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수익 못 잡으니까 나이 재고지. 그 개념 세 개는 없는데요.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말에 재고자산에 포함할 항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입선출법하고 뒤에 평가에 관한 얘기 딱 마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